드디어 전 세계인들이 가슴 졸이며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미국과 중국 사이 그 관세 전쟁이 얼마 전 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그 결과가 너무나도 예상 밖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국가 운영 전략은 단순히 전 세계 1위가 아니라 그냥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힘과 권력, 그리고 경제력까지 모두 다 자기가 가지고 유일한 최강자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듯 미국은 세계 최강 넘사벽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또 하와이에서 한번 잠깐 빈집털이 당한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본토가 공격받은 적도 없어 모든 인프라와 생산시설도 완벽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데다 무엇보다 자국의 달러까지 금과 동일한 위치를 가진 기축통화로 가지고 있어 사실 마음대로 세계인의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이 지구의 큰형님인 미국은 강대국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인 경제와 군사력 모두에서 세계 1위입니다. 경제와 군사력은 한 국가의 국력을 지탱하는, 말하자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입니다. 둘 중 하나만 바람이 좀 빠져도 자전거는 제 속도로 달리지 못하다가 결국 뒤처지거나 넘어지며, 또 그게 만약 한국이라면 밤에 누가 훔쳐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위대한 미국에 대한 그 어떤 도전 따위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개만 잠깐 들어도 순식간에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걸 모르고 도전했다가는 이전 소련처럼 아예 이데올로기의 완성도와 체제 운영 실력에서 너무 차이가 나 알아서 역사 속으로 셀프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90년대 초 이라크처럼 갑자기 나라가 잠깐 삭제되어 버릴 수도 있고, 또는 일본처럼 강제로 착하게 변한 다음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의 애완견으로 전락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북한이나 이란처럼 그냥 천천히 국가 전체를 몇십 년째 아사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가진 무서운 힘이기 때문에 아무도 미국에게 개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맞닥뜨린 그 어떤 도전자들과는 일단 그 물리적인 사이즈도 그렇고 마치 프로토스에게 저그처럼 아예 종족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 말은 중국이 뭐 대단하거나 좋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제관계에서 힘이 센 국가가 다른 도전자 국가를 길들이는 방법은 경제와 군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경제적으로 보면 지난 90년대 때만 해도 진짜 우리나라 거의 60년대 농촌 수준이었던 아마존과 함께 거의 이 지구의 마지막 원시 지역이었던 중국의 GDP는 약 3,950달러였고, 또 1인당 GDP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낮은 347달러, 그러니까 채 5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국은 우리나라의 정확히 96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또 거의 30배나 많은 인구들이 거의 공짜에 가까운 인건비로 일을 하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덕에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거의 수직 상승을 하며 경제를 키우더니 불과 35년 만에 국가 GDP가 무려 47배나 성장하며 이제는 세계 1위 미국 경제의 75%까지 따라잡아 세계 2위 경제 강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압축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성공했는데, 한 곳은 90년대 이후 중국이고 다른 한 곳은 바로 50년대 이후 우리나라입니다. 대신 중국은 그걸 무려 12억 명의 일꾼들이 해낸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3천만 명으로 그걸 해냈기 때문에 서로 클래스가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이 페이스대로 계속 가게 되면 골드만삭스가 일전에 예상한 분석에 의하면 2035년이 되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상황이 계속 이대로 가도록 가만 놔둘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도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미국이 막 달러로 협박을 해 각종 경제 제재를 걸어 지금 북한이나 이란처럼 옴싹달싹도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군대를 몰고 가서 강제로 시간을 되돌려 주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인데, 이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적인 부분 또한 앞서 본 경제 부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이 손쓸 새도 없이 그동안 중국이 너무도 빨리 커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90년대 중국의 1년 국방 예산은 6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미국의 국방 예산은 무려 3천억 달러였습니다. 60대 3천. 딱 그 정도 차이가 나던 것이 1990년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차이였는데, 그런데 35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에서처럼 중국이 사실 이제는 러시아도 제치고 미국 다음 전 세계 2위 군사 국가로 올라섰으며, 특히 해군 함정의 수에 있어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아득히 앞서버렸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만약 다음 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도 미국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막지 않는 한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5,5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3,750개 가지고 있는 미국, 또 600개 가지고 있는 중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핵무기가 있어 그동안 순위가 많이 높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 대부분의 무기들이 더 이상 현대전에 적합지 않은 노인학대 구식 무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다 이제는 그마저도 거의 다 소실되어 버린 상황인데 반해 중국은 물론 그 품질이야 어차피 중국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거의 다 완전히 현대전을 위한 최신 무기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국방력 세계 2위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중국을 군사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중국과 서로 전면전을 치르려면 그동안은 두 번의 세계 전쟁을 치르고 또 이기면서도 본토에 작은 상처 하나 있지 않은 무적의 미국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아마 미국이 결국 이기기는 하겠지만 미국도 팔다리에 목숨까지 내놓고 싸워야 할 정도로 그 사이 중국군의 군사력이 너무 커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약도 안 되고 카메라도 안 돼서 빡쳐버린 곽철용처럼 경제로도 안 되고 또 군대로도 안 되다 보니 미국은 갑자기 이 생소한 위협을 깨닫고는 다급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난 트럼프 1기 때부터 누가 봐도 정말 억지스럽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말도 안 되는 관세 무역 전쟁을 시작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런 중국의 성장을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트럼프를 욕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그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슨 작은 개발도상국도 아닌 거대한 중국은 무려 7%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2017년 트럼프가 취임하고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코로나 때 아예 곤두박질 쳐버린 후 다시 2021년 바이든 때 다시 급반등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이미 무릎 아래를 방망이로 엄청 세게 내리쳐 크게 부상을 입은 터라 그 이후로는 절대 이전의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면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가 한 게 단지 무역 관세만 미친 듯이 올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첨단 기술 통제라는 것을 해서 그때부터 중국에는 고성능 반도체 칩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발전이 완전히 발목을 잡혔으며 미국 내에서 화웨이를 내쫓은 것은 물론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중국의 첨단 기술 제품을 수입하지 말고 또 중국 국영 기업들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도 막아 결과적으로 중국이 자기들이 선언하고 목표로 했던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목표들을 결국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트럼프는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핵무기 빼고 모든 걸 다 걸고서라도 이제 중국을 완전히 밟아주겠다는 의도를 중국에게 분명히 보여주었고 또 중국 역시 경제도 군사력도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도 너무너무 잘 발전하고 있어 그냥 이대로만 가면 곧 미국을 넘어서고 우리가 세계 1위 강대국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구나 하고 믿으며 설레어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저렇게 진짜 철천지 원수 대하듯 무지막지하게 전방위로 무자비한 공격을 해오니까 중국 역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전시체제로 태도를 굳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4년간 이 지구에는 바이든이라는 이상한 시간이 흐른 뒤 트럼프와 시진핑 이 둘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양국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난 1월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드디어 전 세계인들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던 그 마지막 전투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최근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먼저 선빵을 날린 건 역시 트럼프입니다. 이미 첨단 제품 수출 제재와 같은 조치는 지난번에 다 해놓아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전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주로 관세를 무기로 아주 세게 중국을 때렸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한번 맞아봐서 그게 얼마나 아픈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깜짝 놀라며 제발 그만하세요 하면서 배를 보일 줄 알았는데 이게 트럼프의 그런 생각과는 지금 너무도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격으로 마음이 급해지고 큰 위기에 빠진 것이 시진핑이 아닌 바로 트럼프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려면 그냥 중국만 때렸으면 되었는데 중국을 공격하기 전에 정말 뜬금없이 동맹국들부터 공격하고 판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미국에게 가장 가까운 국가들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 유럽 국가들은 아예 싸잡아서 관세를 때리는 것은 물론 나토 탈퇴 협박 유지와 나아가 그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 러시아만 예뻐하며 강제로 우크라이나 전을 끝내려고 하며 분노를 샀고 또 나아가 한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게도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매기면서 그렇게 트럼프는 중국이라는 주적과의 큰 전투를 앞두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동맹들을 전부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곧 미국과 중국 사이 싸움이 시작되고 나면 물론 중국도 큰 피해를 입겠지만 미국 또한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때는 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아 그 힘든 시기를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으며 버텨내야 하는데 이건 마치 초안 전쟁 때 항우가 군사들을 데리고 적진 깊숙이까지 배를 타고 침투한 다음 공격을 시작하기 전 그 자리에서 배를 모두 불태워버렸던 것 같은 파부 침주 전략도 아니고 스스로 앞으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동맹국들을 모두 적으로 돌려버려 그 동아줄을 모두 끊고 전투에 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생각해도 마치 우리 신립 장군께서 어째서 그 천혜의 요새 문경세제가 아닌 탕금대에서 일본군을 맞아 전멸했는지와 같은 매우 불가사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순신 장군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적에게 바로 이전에 사용했던 똑같은 전략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UFC에서도 그렇듯 똑같은 기술 자꾸 반복해서 걸면 상대도 이제 그걸 알고 대비를 해서 오히려 그 반격에 당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 1기 때와 거의 무슨 판박이처럼 똑같은 방법, 거기서 뭘 더하거나 진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전략으로 중국을 때리면서 이전과 같은 효과가 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번 처음 맞았을 때는 이게 뭔지 몰라 크게 타격을 받으며 피해가 아주 컸지만 지난 트럼프 1기 때 이후 아마도 곧 이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무려 8년 동안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또 핵심 첨단 부품 수출을 더욱 강하게 제재할 것을 대비해서 이미 첨단 기술 자립과 그 공급망 다변화를 다 완성해 놓았고 또 무역 역시 이제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인 유럽 국가들 대신 아세안 국가들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최근 8년 동안 엄청나게 가까워지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거의 30% 가까이 줄여놓은 상태에다 굉장히 똑똑하게도 법적 대응 방법도 마련해서 최근에는 반외국 제재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지난번 했던 것처럼 제재를 가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중국 내에 있는 미국의 인질들 즉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모든 미국 기업들과 금융자산들에 대해 동결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 체계도 구축하여 대비한 데다 무엇보다 미국이 제일 민감해하는 아킬레스건인 바로 미국 달러의 힘 다시 말하면 미국 국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의 협력국들과 무역 거래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하면 말하자면 막 30% 50%씩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엄청난 혜택을 주며 천천히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는 작업도 해왔고 또 실제로 이제는 사우디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받고도 자국의 석유를 팔고 있는 데다 그런 사우디 외에도 최근 미국이 제재를 해 석유를 팔 곳이 없어져 버린 러시아 석유까지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아 에너지 쪽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다 또 여차하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고 간간히 협박까지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마치 유치원생들 싸움하는 것처럼 무슨 관세를 막 125%까지 매기다가 바로 어제는 또 그걸 다시 245%까지 매겨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우리가 모두 지금 그걸 다 보고 있듯이 그 모든 게 중국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유치한 관세 올리기 게임을 하는 대신 그냥 심플하게 자국의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렸는데 이거 중국이 안 풀어주면 이제 6개월도 안 돼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포함 첨단 기업들은 모두 공장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관세라는 건 상대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일종의 통행세처럼 트럼프 정부는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곧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양의 관세 수익이 들어와 미국의 재정도 좋아지고 부채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건 전혀 사업가 트럼프답지 않은 너무 피상적이고 단순한 생각이고 중국에서 만들어 지금 200만 원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아이폰은 미국 국민들에게 이제 500만 원짜리 핸드폰이 되어버렸고 또 독일에서 만들어 20만 불에 들어오던 포르쉐는 갑자기 오직 미국 국민들에게만 30만 불짜리가 되어버리며 오히려 미국 국민들에게 관세를 떼어버리는 게 되어버렸는데다 지금 월마트의 매대 중 67%를 채우고 있는 다양한 중국 제조 제품들의 경우 갑자기 그게 최소 25%에서 크게는 3배 이상 비싸지게 되며 더 최악의 경우는 중국이 아예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버텨버리면 그걸 다른 동맹국들로부터 싼 값에 가져와야 하는데 앞서도 말했듯 이미 그 동맹국들에게도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며
모두 다 적으로 돌려버린 것에 더해 최근 그 엄중하고도 민감한 국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갑자기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는 90일 유예를 해준다며 말을 바꾸는 바람에 그 하늘 같던 미국 대통령의 위상과 말의 신뢰가 지금 빠르게 추락해버린 상황이어서 현재 트럼프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신뢰 추락 부분이 어쩌면 이번 일련의 사건들에서 미국이 잃은 가장 소중한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그렇게 갑자기 올라버린 물가 때문에 벌써부터 그 참지 않는 미국 중산층들은 미국 전역의 도시마다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하고 있고 또 대학들에서도 시국 시위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즉 지금 트럼프는 동맹국들뿐 아니라 미국 국민들까지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큰 전쟁도 그렇지만 한 정부의 정책도 우선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는 아주 빨리 엄청나게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 생필품의 수입을 다시 원활히 만들고 지금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빠르게 떨어뜨리며 또 세계 각국과 아무런 가시적 소득 없이 계속 싸우고만 있는 이 전방위적 싸움과 큰 혼란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배고픈 백성이라고 어쩌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끌어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반면 시진핑의 입장은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위가 없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거의 분 단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그 어떤 인권보호 관련 제약도 없이 실시간으로 모든 인민들을 감시하고 있고 또 그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인민들이 아무리 힘이 들고 배가 고파져도 정부에 대한 압박이나 데모 같은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결국 시간은 시진핑의 편이며 딱 이대로 지금 트럼프가 벌려놓고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혼란이 계속 이어질수록 이 싸움에서 중국은 점점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트럼프는 점점 더 조급해지기 때문에 악수를 두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 대략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벌이고 있는 그 싸움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게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명하게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전에는 잡을 수 없었던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반대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오히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렇게 큰 기회와 위기 사이 갈림길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자마자 기존 말을 바꾸어 가까운 동맹국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이 관세 협상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잘하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를 협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는 전 세계 1타급의 최고 제조업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부터 자주포 그리고 화장품에서 작은 손톱깎이까지 이 나라 안에서 핵무기 빼고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싸움이 장기화되면 미국은 그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중국이 만드는 모든 물건을 다 만드는 곳 그것도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품질로 만들어 엄청난 납기 속도로 당장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 즉 유럽 국가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이 되면 예를 들면 그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제품들을 수입할 다른 곳이 필요한데 그것 역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또 그래서 실제로 바로 어제는 우리 LG 배터리가 기존 중국 판매처들을 모두 제치고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으로까지 수출하는 무려 10조 원짜리 계약까지 따냈듯 이렇듯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게 줄타기를 하며 그 양측에 지금 빠르게 생기고 있는 공백들을 지혜롭게 채워가며 실익을 챙겨야 하는 때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했듯 지금 미군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추월당한 중국 해군으로부터 그 우위를 되찾아오는 것인데 또 그러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절실한데 그런 세계 1위의 넘사벽의 조선업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우리나라이며 최근 미국은 이제 우리가 미 해군 군함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미군의 전함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법까지 바꾸었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우리와 관계를 잘해야만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상대하고 있는 가장 큰 적이자 또 지금 트럼프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곤란함과 위기의 장본인은 바로 중국인데 그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목 아래 갖다 대고 있는 이 주한미군이라는 커다란 칼입니다. 전쟁 발발하면 주한미군은 대략 20분 내외로 어마어마한 양의 미사일과 미군 전투기들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대량 타격 및 폭격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중국과 시진핑에게는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짜증나고 무서운 상황인데다 또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만약 미국과 중국이 진짜 전면전이라도 붙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주한미군 그리고 우리 국군은 중국이 가진 총 전력의 약 3분의 1을 중국 남동쪽에다가 옴싹달싹 묶어둘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이 주한미군이라는 카드가 지금 가지는 가치는 지난 70년 역사를 돌아봐도 그 최고점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예전처럼 방위비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철수한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 앞으로 있을 우리 정부와 트럼프 사이 협상에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영화에서도 보면 그 우두머리가 다쳐서 잠시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힘이 약해지게 되면 그때는 조직 전체에 혼란이 오게 되며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은 지난 2차 대전 이후 80년간 이어져온 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큰 도전을 받고 있고 기존의 동맹 관계들 또 그 각각의 동맹들의 가치 등이 지금 빠르게 다시 새로운 서열과 질서를 만들어가며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찌 보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디 우리나라 정부가 자신이 가진 이 강력한 카드들의 가치를 잘 판단하고 깨달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혜의 기회를 지혜롭게 10분 활용하여 미국만의 편도 그렇다고 중국의 적도 아닌 언제나 오직 이 나라와 국민들의 편이 되어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판단과 선택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